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프린트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다음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직관물리. 다음 카페. 여기 MDP 게시판에 있어요. 자,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 자리에서 내 몸무게는 70cm야 라고 말한다면 참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나 내 몸무게는 700N이야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린라이트가 켜지겠죠. 네. 이렇듯 단위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중요합니다. 종류를 보시면 길이의 단위, 랭스의 단위는 이제 미터라고 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호하고 단위를 좀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단위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길이의 단위를 미터라고 쓰는 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이를 우리가 공식으로 쓸 때는 이제 L이라고 많이 씁니다. 또는 뭐 소문자 L 또는 Shift S로 많이 쓰기도 하고 또는 Distance D라고도 많이 쓰고요. 이런 게 다 길이의 단위입니다. 길이의 기호예요. 그래서 기호는 간단하게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단위는 이제 수치를 쓸 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질량은 이제 질량의 기호는 매스죠. 매스. mm.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time. 기호는 second. 1초, 2초. 그 다음에 온도는 영어로 temperature T라고 쓰는데요. 기호는 T인데 단위는 도시는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요. 켈빈이라고 하는 절대 온도라는 단위를 쓰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섭씨는 절대 온도 켈빈에다가 273도를 더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연력학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암페어라고 단위를 쓰고요. 전류는 이제 I라고 씁니다. 이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I라고 많이 쓰고, 단위는 암페어. 암페어는 이제 물리학자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몰은 이제 화학에서 쓰는 거죠. 그 개수의 단위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한타스 12개를 많이 쓰는데 화학에서는 이제 몰이라고 해서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를 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속도는 뭐 미터 퍼 세크. 이 뭐 많이 쓰는 거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 힘은 뉴턴인데요. 이게 그 힘은 F는 ma라는 수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하고 가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 제곱하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뉴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뉴턴 이렇게 씁니다. 에너지는 일의 그 공식이 힘 곱하기 거리, 그죠? 폴스 곱하기 쉬프트이기 때문에 단위가 뉴턴, 그 다음에 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뉴턴 요거 그대로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원래 그 일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물리학자인 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줄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밀도는 원래 밀도 로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질량을 보통 유체역학에서는 로브이라고 되게 많이 쓰는데 읽을 때는 이제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또는 1세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 에어리어 분의 F 또는 서피스 분의 F 뭐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얘도 예, 물리학자 파스칼의 업적을 알기 위해서 파스칼 뭐 이렇게 씁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단위니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이제 광도라고 하는 말도 있죠. 광도. 이거는 이제 빛의 밝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옛날에 이제 그 고래 기름으로 만든 호롱불 하나의 밝기를 광도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인 캔들 촛불에서 따서 칸델라 이렇게 읽어줍니다. 뭐 이런 게 기본적인 단위고요. 그 다음 접두어, 거듭 제곱의 형태를 쉽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3000m를 거듭 제곱의 형태로는 3 곱하기 10의 3승미터로 쓸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깔끔하게 3km로 쓰는 게 더 편하다. 이때 K 같은 것을 접두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접두어는 다음과 같다. 10의 6승 접두어는 메가고요. 보통 M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10의 3승은 킬로, K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 3승은 밀리, 밀리미터 할 때 쓰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마이크로는 이제 그리스어 M자에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메가바이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뭐 킬로미터 또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밀리미터 또는 밀리그램, 그 다음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나노미터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퀴즈. 축전기의 물리량인 전기 용량은 가장 많이 쓰이는 용량인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다. 이거 간단하게 어떻게 쓰느냐?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니까 얘는 이제 마이크로 페럿 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마이크로 페럿. 따라 읽어보세요. 마이크로 페럿. 다시요. 마이크로 페럿. 네. 자, 그 다음 4번 물리량끼리 계산할 때의 유의점. 1번 두 물리량을 더할 때 반드시 단위가 같은 물리량끼리만 더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오개념이 3줄과 3N을 더하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얘는 1이고 얘는 힘이기 때문에 두 개는 기본적으로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베르누이 정리라고 있는데요. 여기 원래는 이제 대학교 물리에 나오다가 2009학년도 개정 교육과정부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물리 1, 2에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은 압력은 2분의 1, 그 다음에 유체의 밀도, 그 다음에 유체의 속력 이코르 일정. 이게 이제 베르누이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압력의 단위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스칼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더하기로 된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더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베르누이 법칙인데 그러면 얘는 단위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뭐 속력이 있긴 있지만 다 필요 없이 파스칼이다라는 거예요. 명심해 두시고 물리에서 더하기나 빼기가 된다는 것은 단위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물리량끼리 등식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단위가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PV는 nRT다 라고 했을 때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는 미터 3승인데 그 다음에 N은 이제 몰수를 뜻하고요. 몰. 그 다음에 R은 이제 기체상수라고 해서 이제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T는 temperature, 절대온도, 켈빈이 단위고요. 그러면은 이제 PV 두 개 곱한 요 단위가요. nRT 얘네들 다 곱한 단위랑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그냥 물리 공식만 보더라도 얘네들이 단위가 같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물리량이 더하기가 돼 있으면 단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량 좌변하고 우변은 단위가 같은 겁니다. 자, 요런 게 단위고요. 그 다음 단위계는 이제 MKS 단위계, SI 단위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1875년에 17개국이 단위를 통일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국제협약인 미터 협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상식선에서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때 발효된 그 조약을 미터 조약 또는 미터법이다라고도 하지요. 길이의 단위를 미터라고 쓰고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 단위는 세크를 쓰고요. MKS 단위계라고도 부르고 1960년부터는 SI 단위계로 명칭을 바꾸었고요. 그 다음 프랑스의 국제도량 형국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 단위 7개랑 유도 단위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프린트물 그 왼쪽에 보시면은
기본 단위 7개가 나와져 있죠. 나와 있습니다. 길이, 질량, 시간, 온도, 전류, 몰, 광도. 요게 이제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속도 같은 경우는 미터 퍼 세크라고 해서 기본 단위인 길이하고 질량이 이제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죠? 요런 녀석들을 이제 유도 단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물 왼쪽에 있는 얘네들이 기본 단위 7개, 그 다음에 유도 단위 몇 개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2번 CGS 단위계 1874년 과학 분야에서 도입한 단위계이다. 길이의 단위로 센티미터를 쓰고 질량 단위는 그램을 쓰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로 쓴다. 네,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일 파운드 단위계 영국과 미국에서 쓰는 단위계이다. 아무래도 SI 단위계가 프랑스 주도로 맺어진 국제 협약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영미권에서는 여전히 마일 파운드를 쓴다.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의 단위계 한국은 1989년 국가표준기본법 제정으로 SI 단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고요. 그러므로 모든 국가 고시에서는 물리량의 단위가 SI 단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에너지 단위 칼로리를 많이 썼었는데요. 뭐 지금도 TV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칼로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물리에서는 이제 줄 단위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서는 줄이 나오기 때문에 칼로리는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3번 유도 단위를 도입한 이유가 뭔가요? 1번 사고실험. 한창민이 하루에 햄버거를 10개씩 먹고 수지가 하루에 햄버거를 8개씩 먹는다고 하자. 누가 위너인가? 그러니까 개수만 보면 이제 한창민이 위너겠죠. 10개나 먹었으니까, 그죠? 수지도 생각보다 많이 먹네요, 그죠? 네. 양으로 따지자면 한창민이 위너이지만 덩치를 고려한다면 수지가 위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지는 여자니까 덩치가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덩치 8개 먹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진정한 위너는 수지겠죠. 이처럼 물리적 상황에서는 비교하기가 애매한 두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보면. 이런 경우에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사건에게 적절한 기준을 부여해서 비교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 물리량을 이제 분모에 쓰고요. 비교 물리량을 분자에 쓴 다음에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한창민이 햄버거를 이제 10개를 먹었잖아요. 수지는 8개를 먹고. 그럼 이 개수로 따지면은 이제 한창민이 이긴 건데, 문제는 이제 덩치까지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 한창민은 70kg. 분의 10개. 그 다음에 수지는 45kg. 분의 8개. 네, 그러면 이제 수지가 위너다라는 거죠. 이때, 비교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준, 물리량이 이제 기준 물리량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비교 물리량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상을 비교를 할 때 많이 쓴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때 이거를 뭐라고 읽어주냐면 단위 질량당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읽어준다는 거예요. 자, 2번 단위 동그라미당 XX 철수가 10초 동안에 50m를 갔고 영희가 5초 동안에 80m를 갔다고 하자. 누가 위너인가? 10초 동안 50m를 갔고 영희는 5초 동안 80m를 갔네요. 이런 경우는 누가 위너인가요? 이런 경우 비교 물리량을 거리 그 다음에 기준 물리량을 시간으로 잡으면은 합리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철수하고 영희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철수는 이제 50m를 갔고요. 영희는 80m를 갔으니까 네가 멀리 갔네. 네가 위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좀 보자는 거죠. 10초 동안에 50m를 간 거고 영희는 5초 동안에 80m를 간 거고 숫자가 조금 잘못됐네요. 이게 원래 다시 합시다. 철수가 숫자가 조금 잘못됐어요. 철수가 80m를 갔고 영희가 50m를 갔고 그러면 50m를 80m나 간 철수가 위너다.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숫자를 제가 잘못 넣었네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철수가 80m 가고 영희가 50m 갔는데 이게 만약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갔으면 철수가 위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수가 100초 동안에 80m를 갔고 영희는 10초 동안에 50m를 갔다. 그럼 이제 진정한 위너는 영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주어진 수치만 가지고는 이 두 개를 진정한 비교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반드시 어떤 기준 물리량을 이 수치에다가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요. 이때 이제 여기 단위가 미터 퍼 세크라고 나오는 요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물리에서 속력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80m, 50m 가지고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속력이라는 개념으로 비교해야지 진정한 위너를 구할 수 있다. 또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네, 네, 속력으로 뽑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두 현상을 비교할 때 쓰는 게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제 물리량을 비교한다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여기 예를 뭐라고 읽냐면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단위 뭐뭐당 xx라는 걸 많이 쓴다는 거고요. 이때 이제 단위는 뭐가 되냐면 요 땡땡이 이제 분모의 단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요 xx가 단위를 뭐 어떻게 이렇게 주게 되는데 요게 바로 SI 단위계의 유도 단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기본 단위도 쓰고요. 유도 단위를 쓰는데 유도 단위를 쓰는 이유는 이 기본 단위 가지고만 모든 현상을 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80m, 50m 가지고는 얘네 둘 중에 누가 국가대표를 선발해야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유도 단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도 단위 쓰는 목적은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쓰는 거다. 알고 계시면 되고 이때 유도 단위를 읽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뭐라고 읽느냐면 단위 땡땡당 땡땡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또는 1초당 이동거리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위 얘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벡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3 벡터 이야기. 자,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스칼라와 벡터를 배우는 이유는 뭔가요? 물리량에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방향을 고려해서 현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에 관련 있는 물리량이 스칼라이고요. 후자와 관련 있는 물리량이 벡터입니다. 이들의 특징과 계산 방법을 알아야 현상을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스칼라가 뭔지 벡터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물리량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방향을 갖는 녀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없는 것도 있어요. 방향이 없는 게 이제 뭐 질량 같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A가 10kg이고 B는 20kg이에요. 얘네 두 개 같이 얹어 놓으면 전체 몇 kg이에요? 30kg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없는 물리량은 바로 사칙 연산 또는 대수적 연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이 있는 물리량, 예를 들어서 힘 같은 경우는요, 이게 바로 대수적 연산이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레가 있는데, 철수가 10N의 힘으로 당기고, 영희가 10N의 힘으로 당겼다. 그러면은, 전체 알짜 힘 또는 합력은 20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그 밑에 알짜힘은, 알짜힘은 영어로 네트 폴스라고 합니다. 네트 폴스. 또는 합력이다 라고 합니다. 합력. 또는 이제 서메이션 F 이렇게 뒀습니다. 어쨌든 얘는 얼마냐면 20이 아니라 0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양쪽으로 이제 물체를 잡아당기면 물체 입장에서는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받는 알짜힘은 0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처럼 방향을 갖는 물리량은요 막 더할 수는 없다. 즉 방향을 갖는 물리량은 대수적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때 먼저 말씀드렸던 방향 없는 물리량은 보통 스칼라라고 하고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은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첫 관문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스칼라라는 물리량하고 벡터라는 물리량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스칼라라는 물리량은 대수적 연산이 되지만 벡터라는 물리량은 대수적 연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특수한 방법이 있는데 그 특수한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2번 물리량의 비교, 분류. 1번 스칼라 물리량. 의미는 크기만 갖고 방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 매스, 온도, 템퍼러처, 에너지, 거리, 쉬프트, 그 다음에 속력, 스피드. 네. 스피드, 속력, 이거는 이제 좀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시간분의 거리 뭐 이렇게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스칼라 물리량끼리 계산은 스칼라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대수적 연산이 가능하고요.
또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퀴즈. 철수와 영희는 연인관계이다. 철수의 질량이 70이고 영희의 질량이 50이다. 이 커플의 총 질량은 그냥 더해서 120이다. 뭐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벡터 물리량.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성도 지니고요. 그 다음에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은 스칼라는 그냥 이제 뭐 질량이다 그러면 m 이렇게 쓰고 끝났는데 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 표시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게 있나요? 힘, 가속도, acceleration, 그 다음에 변위, displacement, 변위는 아시다시피 시작점에서 시점, 한자로 시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도착점, 한자로 종점이라고 하는데,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직선 거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종점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 그러면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 직선 거리가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거리가 10m고 요 거리가 10m라고 했을 때 이동 거리는 같지만 정작 시점에서 종점까지 그은 이것은 이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물리량이다라고 보고요. 이때 방향까지 다 따지는 물리량을 이 방향까지 다 따지는 이제 거리를 우린 특별히 변화된 위치의 약자 변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철수가 동쪽으로 3m 가고 북쪽으로 4m를 갔는데 이동 거리는 얼마냐? 전체 이동 거리는 7m입니다. 단순히 3-4인데 근데 벡터로 변위가 얼마냐? 즉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변화된 위치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5m이면서 방향을 북서쪽이다. 북동쪽이다. 이렇게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특징 가끔 이제 나오는 건데 이동거리의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변위의 절대값하고 어떤 관계 있습니까? 부등호 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런 2차원 운동일 때는 이제 부등호 관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직선인 경우도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직선 이렇게 3m 가고 이렇게 4m 가고 이럴 때는 이제 전체 이동거리하고 변위가 크기가 같죠. 그때는 또 이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 특징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괄호 3번. 자, 벡터와 스칼라를 구분하는 원리 별표 쳐놓으시고 형광펜으로 줄 쫙 쳐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 두 벡터의 합 또는 차의 결과값 역시 벡터이다. 예를 들어서 철수의 초음 속도가 10m/s이고 나중 속도가 13m/s일 때 속도 변화량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이제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써요. 처음 이니셜 속도는 10m/s.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동쪽이다라고 하면 플러스, 서쪽이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13m/s. 동쪽이면 플러스, 서쪽이면 마이너스. 일단 둘 다 동쪽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속도 변화량은 델타 V 이렇게 쓰고요. 변화량은 뭐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나중 파이널 빼기 이니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3, 그 다음에 플러스 10 해서 남는 것은 플러스 3m/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두 물리량을 뺐을 때의 단위는 뺀 물리량의 단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시 보시면 두 벡터의 합 또는 차의 결과값 역시 벡터다. 두 물리량을 뺀 물리량도 단위는 똑같습니다.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끼리 빼면 벡터다. 좀 외워두시고 동그라미 2번 스칼라와 벡터의 곱은 벡터다. 무슨 말이냐? 자, A는 2배의 B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게 기하학적으로 뭐냐? 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요 뜻은 A라는 벡터는 크기는 B에 비해서 2배 정도 크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똑같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게 약속합니다. 요렇게 쓰면
A는 B보다 크기는 2배. 그러니까 크기만 다를 뿐이지 방향은 똑같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말로 이렇게 외웁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 네, 한번 따라 읽어 보세요. 다시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 자, 이때 네, 왼쪽의 벡터는 오른쪽의 벡터와 방향이 같다. 해보세요. 시작. 왼쪽의 벡터는 오른쪽의 벡터와 방향이 같다. 자, 이거 알고 있으면은 이제 대단히 물리 공부할 때 유용하게 많이 이제 써먹을 수 있는데요. 거기 프린트를 보시면 속도 돼 있죠. 속도. 속도는 이제 시간분의 거리 뭐 간단하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델타를 붙이는 게 원칙인데 또 많이 빼기도 합니다.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자, 이건 다시 쓰면요. 사실은 이제 t분의 1 곱하기 s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게 수학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 다시 시작.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 수학적으로 얘랑 같죠? 그럼 이런 형태를 띠면 좌변의 벡터는 우변의 벡터와 크기만 다르고 방향은 같다 그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속도 벡터는 s하고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쓰면은 네, s 변화량하고 방향이 같습니다. 자, 가속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델타 v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t분의 1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되죠. 자, 얘도 어떤 구조인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 시작.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 그럼 수학적인 형태가 얘랑 같죠? 얘랑 같으면 왼쪽 좌변 벡터랑 우변 벡터가 크기만 다르고 방향이 같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러면 가속도는 뭐랑 같다는 거예요? 예, 속도의 변화량과 방향이 같다 이렇게 됩니다. 별표 쳐놓으시고 또 하나 더 있죠. F는 MA. F는 MA. 얘는 어떻게 봅니까? 네, 역시나 수학적인 형태가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니까 이 흰 벡터의 방향은 각소 벡터랑 방향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시험에서 국가고시나 뭐 이런 시험에서 물리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가속도 방향을 찾아라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럼 사실은 되게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그럴 때 센스 있게 뭘 찾냐면 힘의 방향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그림이 그 용수철인데요. 용철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자연의 길이 그러니까 전혀 늘어나지 않는 길이 요 지점에 이제 멈춰 있었는데 이거를 살짝 이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았다고 합시다. 자, 놓는 그 순간 이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아니면 제로인가요? 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요. 이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을 찾아주시면 돼요. 지금 용수철이 붙어 있잖아요. 용수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왼쪽으로 힘을 받죠. 그러면 가속도도 왼쪽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스칼라와 스칼라의 곱은 스칼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S는 VT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이제 스칼라로만 다 표시를 하면 절대값 씌울 필요 없고요. 그냥 거리는 한글로 쓸까요? 그냥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스칼라고 얘가 스칼라고 얘도 스칼라고 그래서 스칼라 곱하면 스칼라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변위 s는 속도 벡터 곱하기 시간 t. 그러면 얘는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가 되어서 요 두 개는 방향이 같은 벡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쓴 수식하고 요렇게 쓴 수식이 뭐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그죠? 둘 다 좌변의 거리, 우변이 속력 시간인데 약간 디테일하게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쓰면은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는 스칼라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벡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동거리와 변위의 차이. 자, 이제 철수가 3m가 동쪽으로 3m, 북쪽으로 4m 갔을 때 이동거리는 얼마인가요? 7m고요. 그 다음에 변위 시점에서 종점까지 직선거리는 얼마인가요? 5m고요. 그래서 부등호 관계는 이제 이렇게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 자, 케이스 1. 자,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철수가 전 P에서 출발하여 R에서 방향을 바꾸어 Q까지
온 곳을 얘기한다. 그러면 2m 갔다가 8m 갔다가 다시 8m를 되돌아온 거예요. 그죠? 1번 PQR에서 전체 이동거리가 얼마냐? PQR에서 전체 이동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다 더해주시면 되죠. 2, 8, 8이니까 18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는 18m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PQR 경로에서 변이는, 예,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시점이 여기고 종점이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이는 시점에서 종점까지 직선거리 6호입니다. 얼마냐? 2m죠. 2m. 2m인데 방향 자체가 오른쪽이죠. 이제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아, 잠깐만요. 문제 잘못 풀었네요. 다시. 잘못 봤어요. 1번. PQR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냥 8S는 10m고요. 그 다음에 변이도 10m입니다. 그죠?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PQRQ.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이동거리는 2m, 8m, 8m니까 18m고요. 그 다음에 변이는 시점에서 종점까지니까 네, 2m 플러스 2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요거 두 개. 네, 직선 경로일 때는 그 이동 거리하고 변이가 크기가 같아요. 그러나 이게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이렇게 꺾인다든가 또는 뭐 곡선 운동을 한다든가 그래버리면 네, 부동호 관계는 이렇게 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은 땡땡땡 최종 결론은 이동 거리하고 변이는 부동호 관계가 이렇게 있더라. 가끔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 자, 2014학년도 피트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림과 같이 스카이다이버가 곡선 경로상의 점 PQR을 따라 낙하하고 있다. 스카이다이버는 종단 속력에 도달하여 P에서 Q까지 등속 직선 운동하며 떨어진 후 낙하산을 펴고 내려온다. 스카이다이버의 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스카이다이버가 이렇게 와서 P에서부터 Q까지 등속 직선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낙하산을 펴서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 P에서 Q까지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크다. 이거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변이는 무조건 이동거리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거든요. 근데 지금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P에서 Q까지는 이제 등속 직선 했으니까 사실은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니은 P에서 Q까지 스카이다이버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아, 이거는 이제 F는 MA를 좀 아셔야 되는데 F는 MA에 의해서 F가 있으면 가속 운동을 해요. 즉 속도가 변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자, 다시요. F는 M에 의해서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생겨요. 또는 속도가 변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등속력 직선이죠. 이게 안 변한다는 거죠. 이게 0이라는 거예요. 이게 0이면 얘도 0이고요. 얘도 0인 거죠. 그래서 힘은 없어요. 그래서 알짜임은 0이다. 니은이 맞는 거죠. 디귿.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죠? 우리 중3 때 나오는 건데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에 더하기 위치 에너지 mgh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속력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하다 상수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안 변하니까 역시나 질량도 상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g는 9.8m/s 제곱 중력 가속도. 근데 h는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근데 P에서 Q까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네, 1번. 네, 답은 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사점은 뭐냐? 2차원 운동은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네, 뭐 그게 시사점이고요. 자, 어때요? 국가고시 기출문제인데 네, 쉽죠, 그죠? 네, 그래서 물리는요, 처음에 이제 개념 잡을 때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개념을 잡으면 이게 문제 나오는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속력과 속도의 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자, 철수가 1초 동안에 3m를 갔어요.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4m를 갔어요. 자, 이때 속력은요, 아까 드렸던 것처럼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라고 하고요. 이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다 라고 할 때 이 1초 동안,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두 물리현상을 비교하기 위한 조건 또는 이제 기준인 거죠. 그리고 분모에 항상 써줍니다. 그죠? 그다음 이동한 거리, 이게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비교 대상이죠. 비교 대상. 이거는 분자에 써주죠. 그래서 이게 속력의 원래 원정의가 이거예요. 속력의 원래 원정의가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정의를 만약에 알고 있으시면 사실은 공식을 안 외워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자, 원래 속력의 원정의가 1초 동안의 이동거리 또는 단위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다라고 했고, 이 앞부분이 분모에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1초니까 여기다가 시간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거리니까 분자에다가 s라고 집어넣으면 이게 속력 공식인데요. 이거를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시험장 가서 속력은 단위시간당 이동거리니까 문제 풀 때 보자, 단위시간당 이동거리면 이거겠구나 해서 여기다가 3초 집어넣고 여기다가 뭐 8초, 8m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빡세긴 한데 정의를 알고 있으면 그 많은 공식들을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식만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 기본 정의가 뭐냐 자꾸 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위도 사실은 여기서 금방 나오죠. 네, 1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네, 단위가, 밑에 세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이게 분자에 들어가야 되니까, 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알고 있으면, 단위조차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정의에서 바로 끄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의를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정의만 알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공식이라는 토끼, 단위라는 토끼 다 잡을 수 있다.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어느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정의로부터 공식이 유도된다.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했네요. 어느 약대생이 그런 얘기했답니다. 단위 외울 필요 없다. 그냥 나오는 거다. 정의로부터 또는 공식으로부터. 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게 속력이었습니다. 하여튼 속력은 뭐냐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또는 1초 동안의 변이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속력은 V라고 쓰고 속도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는 받나 거속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6학년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뭐 가장 기본 여러분들이 이제 난생 처음으로 머리 털라고 배웠던 물리 첫 공식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거, 속, 시 이렇게 외우라고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들어는 받나 거, 속, 시.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식 같은 거 이제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우는지 그 요령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자, 그 다음 평균 속력. 네. 사람이 뛸 때 늘 똑같은 빠르기로 뛰기는 힘들다. 천천히 가기도 하고 기분 내키면 뛰기도 하는 등등 마구잡이로 간다. 순간순간의 속력하고 속도는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리에서는 이런 경우에 전체 시간과 전체 이동 거리를 이용해서 속력을 따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다 했던 얘기고요. 그죠? 그다음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에 대해서 변이 나눠준 거고요. 자, 뭐 케이스 1부터 한번 볼까요? 앞에 직선 운동에서 PQR, 그 다음에 PQRQ 경로에서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은 각각 얼마인가요? 단 P에서 R까지는 10초고 R에서 Q까지는 10초였습니다. 그 앞 페이지 잠깐 볼까요? 앞 페이지 거기 철수의 운동 있죠? 그거 잠깐만 확인만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철수가 P에서 Q까지 그리고 R까지 해서 2m, 8m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때 시간은요. P에서 R까지 무려 10초 만에 갔고요. 다시 R에서 Q까지 다시 10초 이렇게 걸렸답니다. 자, 이때 1번 PQR에서 평균 속력은 얼마고 평균 속도는 얼마냐 뭐 그런 얘기인데요. 자, 평균 속력은 이제 전체 10초분에 이게 10m니까 1m/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평균 속도는 10초분에 시점에서 종점까지 직선거리 10m 쓰면 1m/s. 방향은 플러스 방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직선 운동일 때만 이게 같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PQRQ에서 속력이랑 평균 속력이랑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하면 전체는 이제 20초 걸렸죠. 왔다 갔다 20초 걸렸고요. 그 다음에 2m, 8m, 다시 8m니까 18m. 그래서 이거는 이 10분의 9, 0.9m/s. 그 다음에 속도는 시점에서 종점까지 2m죠. 2m 플러스 2m. 그래서 플러스 0.1. 와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쭉 곧장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면 갔다가 되돌아오거나 뭐 이렇게 뭐 휘거나 이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결론은 V는 속도에 비해서 이런 관계가 있네요. 자, 케이스 2 2차원 운동. 자, 거기 프린트문의 시사점 제가 적어놓기로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속력과 속도는 혼용해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적혀놨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등속 직선으로 쭉 가는 경우는 보시다시피 속도하고 속력이 같아요. 그죠? 결과가. 그래서 이럴 때는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자, 두 번째 2차원 운동. 앞에 낙하산 예제에서 PQ는 10m, QR은 15m, 총 시간은 2초라고 했을 때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뭐 각자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1차원 운동이 됐든 2차원 운동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런 관계는 만족한다. 이런 거고요. 자, 여기서 용어를 잠깐만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1차원 운동은 뭐고 2차원 운동은 뭐냐? 2차원 운동은 이렇게 구불구불 가는 게 2차원 운동이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가는 것도 기역자로 가는 것도 2차원 운동이고. 자, 그에 반해서 1차원 운동은 그냥 쭉쭉 가야 됩니다. 쭉쭉 가는 게 1차원 운동이고요. 또는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1차원 운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운동은 크게 4가지 정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다. 또는 뭐 등가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말을 붙일 때는 반드시 얘만 가능합니다. 얘만 등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등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고요. 속도는 사실은 이제 크기도 같지만 방향도 갖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뭐 앞서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등속도다 그러면 반드시 크기만 같아서 될 일은 아니고요. 방향이 계속 앞쪽으로 가야 돼요. 즉 바꿔 말해서 이렇게 갔다가 터닝을 하면 이거는 등속도 직선 운동은 아닌 거예요. 그냥 직선 운동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차원, 2차원 운동에서 이제 요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등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앞으로 쭉쭉 가는 것만 되고 얘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속도하고 속력하고 혼용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얘만 됩니다. 얘.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 개념 탑재 퀴즈. 5초 동안에 15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요? 3m/s. 이거 왜 물어본 거죠? 개념 탑재 퀴즈 2. 속력 3m/s의 의미는 뭔가요? 1초에 3m씩 이동한다. 뭐 그런 얘기고. 개념 탑재 퀴즈 3. 5m/s의 속도와 마이너스 7m/s의 속도 중에서 어느 속도가 더 큰가? 자, 속도는 벡터죠, 벡터. 벡터는 이제 방향을 따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3m/s를 가고 있으면 얘는 이제 플러스라고 쓰고요. 그다음 왼쪽으로 3m/s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그럼 밑에 두 개 중에 누가 더 크냐, 어느 속도가 더 크냐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나 크기로 따지면 어느 속력이 더 커요? 이렇게 물어보면 같은 겁니다.
아까 8페이지 속도하고 속력에서 어느 게 스칼라고 어느 게 벡터냐 그 얘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프린트물 8페이지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속력하고 속도가 있는데 두 개 중에 누가 스칼라고 누가 벡터냐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제가 마무리를 안 지은 것 같아요. 자,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또는 시간분의 1 곱하기 거리 이렇게 되고요. 속도는요 시간분의 변위고 또는 t분의 1 곱하기 s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뭐죠?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죠. 그러면 속력은 스칼라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스칼라 곱하기 벡터 속도는 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쭉 10m/s로 가다가 얘가 갑자기 틀어서 10m/s로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얘는 등속력 운동이 맞아요. 등속력 운동이 맞는데 얘는 등속도 운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등속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고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하고 방향이 다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등속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크기가 계속 등이어야 되고 같아야 되고 방향도 계속 등이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얘가 갔다가 다시 오면서 방향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얘는 등속도 운동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던 얘기를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이제 9페이지 예 보시면 퀴즈 3번 개념 탑재 퀴즈 3번 보시면 5m/s의 속도와 마이너스 7m/s의 속도 중에서 어느 게 더 큰가 라고 하면 벡터로 물어볼 때는 이제 5가 더 큰 거고요. 단순히 이제 크기, 속력 자체의 크기만 물어보면 7이라는 게 더 크고 이렇게 됩니다. 시사점은 뭐냐? 속도의 부호는요 물체의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네, 이거는 아까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동쪽으로 만약에 5m/s 가면 플러스를 붙여주고요. 서쪽으로 3m/s로 가면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속도의 이 부호 자체는요. 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 운동 방향.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속도의 부호는 속도 벡터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꼭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6번 부호의 의미. 변위의 부호는 위치를 나타내고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X축 상에서요. 이게 원점인데 물체가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왔다고 합시다. 즉 5m 갔다가 다시 8m를 되돌아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변 위로 따지면 왼쪽으로 3m죠. 왼쪽으로 3m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사점은 변이의 부호는 뭘 나타낸다? 현재 위치가 어디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속도 벡터의 부호는 단순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 어디로 향하고 있다. 그런 이제 거라면 변이의 부호는 현재 어디에 있다. 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합니다. 부호, 의미, 정리. S, 그 다음에 V. 플러스, 마이너스. 자, S가 플러스면요. 원점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위치가 마이너스면 원점의 왼쪽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나타내는 것 자체는 그냥 단순히 위치만 나타냅니다. 위치만. 근데 속도가 플러스면요. 오른쪽으로 운동 중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원점이고 이게 X축이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요 순간에서 여기서 이제
변이하고 속도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변이는 시점에서 종점까지 거리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속도는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예, 플러스의 값을 갖습니다. 플러스.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S는 위치고요. V는 예, 운동 방향이다. 그 다음에 V가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운동 중이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벡터 길이의 연산. 철수가 수레에게 동쪽으로 3N, 북쪽으로 4N의 일정한 힘을 작용하는 경우 수레가 받는 총힘은, 즉 알짜힘은 7N이 아니라 5N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계산은 좀 특이하죠, 그죠? 왜 5N이냐 그 얘기를 좀 이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벡터 물리량끼리 더하기를 할 때는 단순히 사칙 연산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벡터만의 특별한 더 센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벡터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남아있는 게 이제 벡터의 이제 연산입니다. 벡터를 어떻게 더하고 벡터를 어떻게 빼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51분 정도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